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를 포함해서 4분의 패널을 모셨고요. 각 패널께서는 7분 이내로 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특허법인 영비의 이승준 대표님 패널 요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영비 이승준 변리사입니다. 저는 기술 사업화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은 이제 저희에게 다가오는 게 좀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기술 사업화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민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그 기술을 먼저 개발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무언가를 제품을 팔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 기업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술 사업화라는 것들은 이런 민간의 기업들을 조금 더 그 어려움을 해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하는 쪽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쪽에게 조금 더 빠른,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는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 또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한 쪽에는 이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기술이 필요할 텐데, 기술을 공급하는 쪽이 공공연구기관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지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저도 이제 IP R&D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 출연 연구소의 그 기술을 이렇게 기술 사업화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볼 때마다 이제 그 민간 기업들한테 그 설문조사 이런 걸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 그 기술을 이렇게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기술에 대한 필요성과,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소가 개발하는 기술 사이에 좀 간극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출연 연구가 물론 가치가 되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이제 랩 스케일, 연구실 스케일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기술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고 좋은 기술이지만 당장의 산업에서 사업하기엔 좀 어려운 기술들이 많습니다. 당장의 산업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걸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에러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장에 만족하는 기술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혹은 대학의 기술이 기술 사업화에서 바로 기술 사업화가 되기 힘든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고객들 중에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대학 기술을 이렇게 매입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왜 매입을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그 기술이 딱히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이걸 매입을 했을 때 다른 데서 조금 그 가점이 있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너무 행정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하고 혹은 기업과 대학 사이, 혹은 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소 사이에 이렇게 서로 니즈를 체크하는 그런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정부를 조금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그 현업에서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은 기술 가치 평가 부분이에요. 사실 진정한 기술 사업화는 이제 기술을 보고 그 가치를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사든 은행이든 이런 데서 그 기술을 보고 이제 이 기술이 어느 정도 뭐 리스크가 물론 있겠죠. 그 리스크가 물론 있겠지만 이 기술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기술을 보고 이 기업한테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겠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로는 IP 담보 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그 담보를 믿고 이제 투자를 해주는 건데, 제가 사실 그 현업에서 경험한 바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술 가치 방법론 자체가 지금 너무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가치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로열티 접근법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을 이용한 접근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은행이 원하는 은행이 빌려주고 싶은 돈만큼 그냥 가치 평가액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가치 평가 방법론 자체가 너무 객관적이지가 않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도 자기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 가치평가 금액이 바뀌는 걸 보고 이제 자기들도 그걸 좀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평가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방법론 자체를 조금 이렇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정부 기준으로 이렇게 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준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주요 요지로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에 대해서 민간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간 간극이 존재한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기술적 과제 인식의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와 관련된 대안으로 민간의 기술 수요 조사를 충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 공동 연구나 위탁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매출이 아닌 기업의 미래 기술 가치 중심의 평가 프로세스 개선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서면 자료를 통해서 장기간의 운영 펀드 조성 확대 등을 우선 과제로 제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카이스트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의 김희태 교수님의 패널 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10분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출발했는데 사실 이게 기술사업화가 이게 범위가 엄청 넓은 거잖아요. 어디서 잘못됐는지도 여러 논문이나 연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워킹을 잘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카이스트에 2000년대 초반에 와가지고 20년간 기술 이전하고 그다음에 창업의 대학 기업을 국내에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 미래지주도 설립을 할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남들이 논문이나 선행 연구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국내 사례를 보면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주제가 시장 중심의 기술 사업화인데 그동안에 한 20년간은 공급 중심, 그러니까 공공기관, 대학 티에로, 그다음 산단 기술 지주회사, 이런 것들을, 조직을 만들고, 지원을 많이 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만일에 현재, 모더나가 20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10년 9월에 설립돼가지고, 2020년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젯팟을 지금 기업 가치가 50조가 넘거든요. 그렇게 됐다 가면은, 아마 우리도 기술사업화를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런 젯팟이 없기 때문에 아직 평가가 이제 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튼 일단은 기반은 많이 갖춰졌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성공을 하게 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이제 나와야 될 게 딥테크가 되려가면은 일단은 브렉스루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고 파괴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빅 마켓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2009년도에 우리 산업부 총장님이 이제 지시를 해서 이스라엘 테크니온을 갔었는데요. 이 테크니온에 가서 여러 조직을 봤었는데 테크니온 시즈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개덜이 만든 미국의 나스닥이 산정한 게 68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상정을 할 수 있었느냐 하니까 가장 중요한 용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브렉스루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딥테크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지 인터내셔널 마켓 이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일단 라지 인터내셔널 마켓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아직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앞으로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YG만의 그 당시에 또 테크니온 갔다가 YG만을 갔었는데 YG만 YG만 연구소 예다에 갔었는데 예다에 우리 한국에도 몇 번 왔어요, 그죠? 그분이 대표자가 왔었는데 그 대표자가 얘기하는 게 기술 사업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자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연구자 측면은 우리가 사업화는 다 할 테니까 연구자는 연구만 하라는 거예요.
예, 연구자가 창업을 하고 이건 아니고 연구자는 연구만 하는데 뭐를 연구를 해야 되냐면 큐리아시티, 호기심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테크를 하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지금 상업화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진짜 그런 걸 호기심 연구를 해야지만이 그게 나중에 얘다가 그거를 상용화 연구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 그 옛날 손한표 정장님도 연구를 하는데, 양방향 그 연구를 해라. 중간 연구가 아니라 완전히 시장을 연구하든지 시장 지향적, 완전히 기초 연구를 두 가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고,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완전히 그 호기심 연구 이런 쪽을 해줘야 되고, 제가 봐도 카이스트 20년 있었는데 교원 창업에 성공하기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이제 그걸 해설을 하면은 투잡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을 투구할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이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 사업은 다른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엑셀러레도 하든 또 누군가 진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글로벌 빅마켓에서 그게 정말 글로벌 빅마켓이 빅 성공의 큰 요인이라는 게 누군가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구글이 한국에 있었다고 하면은 절대 성공 못했다고 하거든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공을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미국을 못 가는 거 마찬가지로 일단 글로벌 시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는 미국 시장은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모든 기술 가치, 회사 가치의 50%는 45%는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은 가야 돼. 글로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겨냥을 해야 되고 반드시. 요새 최근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커머셜라이제이션 펀드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업화 펀드 지금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SBIL 그 중소기업 혁신 연구라든지 이게 이제 82년도 됐고 83년도에 그다음에 STTR의 중소기업 기술 이전 그러니까 대학의 중소기업 기술 이전하면 지원하는 그런 펀드가 있는데 현재 가장 성공적인 대학발 기술사업화 성공시킨 게 미국인데 그게 오늘날 경제 패권의 국가를 만든 가장 큰 요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저희도 기술사업화 펀드를 해가지고 정부 엄청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그 다른 이유 때문에 마지막 요인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네트워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 데더밸리에 그 기업 연합회가 있었는데요. 데더밸리 기업 연합회가 있는데 한 150개, 200개 정도 10년 전에 그 사무국장이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는데 한 기업이 비즈니스 하면서 전문적인 관계자가 전문인이 얼마나 많이 관계를 하고 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125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회계사 등등등 해가 이게 150명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어떤 사람이 연구만 하다가 최초로 창업해서 알기는 힘든 거예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거를 다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로서 저는 들고 싶은 게 독일 슈타인바이스 재단 같은 기술 발굴에서 이전해서 사업화 컨설팅, 교육 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 세계 50개국의 사업 파트너가 있고 6,000명의 전문 인력. 이게 이제 네트워킹이겠죠. 이거를 어느 한 조직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 것 같다는 거고, 지금 엑셀러레이터 있고, 산단 있고, 기술 지주 있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걸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엑셀러레이터를 한번 가면 산단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거기서 퐁당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지만은 엑셀레이터가 평균 2.5명이 뭘 어떻게 깊이 해줄 수 있냐 이거를. 사업화 하면은 그걸 들러붙어서 몇 년간을 해야 되는 건데 평균 2.5명은 이거는 한국 기술 지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2명 내외예요. 이분들이 진짜 엑셀레이터 우리 사실 미래 기술 만들 때 처음부터 이거를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냥 펀딩만 한다. 지금 이런 기술 지주에서는 펀딩 회사지 엑셀레이터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성공 요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마지막 우정한 게 뭐냐면은 문화가 6번째가 이제 문화가 필요한 5번째 문화가 필요한데 이런 문화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스탠포드나 MIT 대학 학생들 잔디밭에 가면은 창업 얘기하는데 한국 대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직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걸 다 정부가 다 정비를 잘 했어요. 했는데 말을 갖다가 물가에 갔는데 물을 안 먹어요. 말이. 사람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실제 똑똑한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물론 뭐 지금 하는 사람이 똑똑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해줘야 되지만 딥테크 하는 사람들이 해줘야지만 모더나가 나오던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한 2분 정도는 말씀 더 그래요? 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원래 우리 그 현재 기술사업부 주체별 혁신 요인 이게 뭐가 부족한 건 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쪽으로 가서 시장 중시 기술 사업화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그 모더나가의 그 공동 창업자 MIT 석자기술 로버트 앵커 박사가 그 한국 바이오 협회에서 그 저거를 했습니다. 줌으로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뭐라겠냐면 대학에서 지식 창출 그분이 이제 스타트업 40개를 설립했답니다. 40개를 해서 경험을 해서 실패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초 연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물론 이분이 바이오기 때문에 바이오는 사이언스가 백업이 안 되면은 전혀 사업화가 안 됩니다. 이게 사이언스에서 백업이 돼야지만 그거를 실제로 상업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기초 연구가 중요하다는 거를 바이오 협회에서도 이 기초 연구는 전 딥테크 일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직 그 시장이 없는 신기술을 처음 사업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술이 시장보다 너무 앞서면은 안 되는데 5%만 앞서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딥테크를 약간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다운사이징을 해가지고 해야 돼. 그런 것이 교수가 영구적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엑셀레이던 기술 지대에서 이거에서 이게 고객 시장 중심이란 저는 공급 중심 시장 중심이라는 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급 중심 기술 사업화, 수요 중심 기술 사업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마당이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마당이 있어야 돼요. 공급 중심하고 수요 중심. 단지 시장 중심이라는 걸 뭐냐면은 시장에서 고객의 편의 눈높이에 맞춰라 이런 뜻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제 팔릴 테니까. 너무 앞서가도 이게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못 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6G가 있는데 10G가 있다. 그걸 쓰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업화 제품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튼 시장적인 기술 사업화를 하는데 논문에서는 그 대학에서 창출 지식이나 기술은 직접 얼굴을 만나고 대면 협력,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논문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연구자가 직접 직접 하든지, 왜냐면 그 기술 전수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대표이사가 되지 말라는 거고, 저는. 예, 대표이사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해서 아무튼 다른 그 기술사업 전문 조직이 들어온다든지 전문 경영이 들어와서 해야지만 되고, 그런 것을 자주 이제 산업체하고 교류가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한국에서 산업체하고 연구자하고 교류가 잘 되는 게 바이오 분야에서는 제가 바이오 분야이기 때문에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이 그다 15년 전에 했는데요. 지금은 3,000명, 그때는 100명 남아 있는데 3,000명이 뭐예요? 이 기술 분야별로 어떤 교류, 시장, 기술 상담하는 이런 매칭 장을 좀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기술 혁신, 기술 이전, 사업화 컨설팅 모든 걸 포함하는 원스톱 전문기관을 이 슈탄바이스 재단 같은 기술 사업화 재단을 한국에 하나 만들어서 거기는 전문가가 많이 있고 이런 엑셀레라는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면은 다 같이 사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상 감사합니다. 네, 김인태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간의 오랜 경험과 다양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민간주도 기술사업화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잘 연계되는 형태의 진행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글로벌 기술 사업화에 있어서 5가지 성공 요인도 자세히 설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딥테크와 관련된 기술이 중요하고, 실제 수요 공급 과정에서 딥테크 다운사이징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포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 촉진법 제정과 기술 이전 기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술료 수입과 자회사 매출액은 현재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이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기술 사업화 주체로 혁신 요인이 여전히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안적으로 지역별 기술 사업화 센터와 같이 통합적인 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설립과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고, 정기적인 기술 분야별 수요 공급자 간 파트너링 프로그램, 교류회를 강화할 것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협회 한국연구소의 최치호 회장님 패널 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원장님께서도 그 30조 쪽, 그다음 민간까지 합치면 100조 R&D 시대 쪽에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연구 생산성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은 거기도 이제 R&D 생산성 문제에 대한 부분의 해답으로 사이언스하고 비즈니스가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 딥사이언스, 딥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그게 이제 하이 호프라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77년도, 75년도인가요? 그때 설립해서 2, 3년 이내에 빅팜 쪽에 이제 공동 연구 협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80년도에 바로 로슈 쪽에 편입되면서 글로벌 빅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 국가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큰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 쪽의 연구 생산성 극복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2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기술 이전 사업화 쪽 하나하고 창업 사업화, 이 두 트랙을 그간의 기술 사업화의 구조적 한계라고 이야기했던 이노베이션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제자뿐만이 아니라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기술 이전 사업화 부분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 유럽처럼 공공기술이 이전되는 쪽이 대기업이 50%, 60% 되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 흡수 역량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사전에 기술 이전 대상 기업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체계와 내재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데 반해서 우리 한국 쪽은 기술 완성도도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더 보다 중요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90%가 기술 이전 되는 부분이고, 중소기업은 기술 흡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자라든지 개발자가 이게 현장에서 실증하고 그다음에 현장 적용할 때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구조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지금은 R&D 중심의 이어달리기 체계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R&D보다는 R&I, 아까도 이제 우리 김희태 교수님께서 양방향을 이야기해서 시장 적용하고 기초연구를 분리하는 부분들처럼, 기초연구, 순수 기초연구는 새로운 이론 논리, 그거에 맞는 연구 체계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 확산 체계를 가지면 되는 거고, 나머지 목적 기초에서 D 부분은 반드시 I 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달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RNRI라고 있죠. R하고 그다음에 RNI라고 해서 앞에는 이제 책임 있는 수행 주체가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단계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D는 이제 I까지 해서 시장 적용하는 부분까지 갖출 수 있는 실증 단계가 이 국가연구사업 구조 안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완성도라든지 우리나라 특유의 기술 사업화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부분을 연구자가 지원해주는, 가서 지원해주거나 오고 가고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체계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평가 체계도 지금 논문 특허 중심으로 하는데, 기업 지원해주는 것들은 아무런 성과로 잡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실증에 관련된 연구비가 좀 많아야 되는데 또 규모도 커야 되고 장기간이어야 되고, 근데 지금 실증 관련된 연구는 중기부도 그렇고 뭐 아무리 이게 늘어났다 그러지만 1년에서 3년 이내에 뭐 3억에서 5억 이내에 이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돈으로 이걸 극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실증과 관련된 재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3%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0조에서 보게 되면은 3%에서 4.5% 이제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국가연구 사업에서 순수기초 빼놓고는 기술 개념에 대한 검증까지는, 그다음에 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거를 그런 환경 내에서 실증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끔 뒤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개별 주체들, 대학이라든지 연구소가 그런 실증을 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정부에서 펀딩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출연연에서 기관 고유 사업에서 새로운 개발만 계속하고 있는데, 우수 기술 같은 부분들은 실증을 기업과 함께 실증할 경우에는 그 규모만큼 정부에서 추가로 매칭 펀드를 넣어준다든지,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평가 체계에서 좀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싱가포르 난양대를 갔었는데, 난양대 캠퍼스가 하나의 실증 테스트 베드예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스타트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안에서 공동연구센터에서부터 리빙랩도 만들고 실증도 하고, 또 주민들이 들어와서 디테일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주민들이 체험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R&D 중심의 체계로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차제에는 극복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코크리에이션 하는 산학연이 함께 달려가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그 부분의 이슈가 이제 기술이전 사업화의 하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지금 신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혁신 성장 세제를 이제 기업 프렌들리하게 바꿔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R&D 지금 사내 유보금이 지금 최대화되고 있고, 정부 쪽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 동력 사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 기업 차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R&D를 투입할 수 없는 이 구조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내 유보하는 것보다는 자체 R&D에 집어넣을 때 세제 혜택을 줘야 되고, 자체 R&D보다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하고 협력 R&D 하는데 세제 혜택을 더 줘야 되고, 가장 세제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들은 외부 기술을 도입할 때, 기술 이전, 특허를 도입할 때 세제를 가장 많이 줘야 자체 R&D 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좀 오픈 이노베이션이 하나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좀 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를 찾아가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경쟁국인 일본을 보게 되면 R&D 협동세제액은 우리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연구세로 바뀌어놨습니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세제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최대 10%까지 추가로 더 주고 있어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로부터 가져가게 되면 10%, 그 다음에 그 스타트업하고 가져가게 되면 7%, 그 다음에 이게 대기업한테 가져가게 되면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세제 부분을 경쟁국만큼이라도 해줘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코크레이션을 하기 위한 유인이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2020년도부터 시행하는 일본의 과학기술
혁신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종전에 기업이 응용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부분들을 그림 바뀐 걸 보게 되면은 TF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기초 단계에서부터 기업들이 대학하고 연구소 쪽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고, 또 학인산 산일학이라 해서 대학 안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또 기업 쪽으로 대학이 넘어가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협력 구조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에 필요하다는 부분, 그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밸리데이션, 기술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한, 아까 실증을 하기 위한 펀딩 규모도 늘려야 되지만 전문 밸리데이션 센터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문에 보게 되면은 그때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 쪽에서 프로토타입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실증 프로그램이죠. 이게 대학에서 19%를 펀딩하고 정부에서 82%를 펀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 레버리지 효과가 98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율이 41%, 창업까지 이어지는 게 25%. 그러니까 지금 연구 개발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와 같이 실증이 기본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과제 선정하는 부분들을 임팩트 중심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미국 SBR 과제가 사실은 이 혁신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KSBR이라고 해서 하지만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뒷받침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 그 우리나라의 KSBR에 대한 그런 기본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SBR 과제처럼 3단계로 해서 이 프로그램 명품으로 한 40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지금 잘게 쪼개져 있는 부분을, 그리고 미국 SBR 과제 성공률이 16.7%입니다. 아까 STTR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공공기술 이전해서 상용화까지를 지원해 주는 거는 16.3%. 이와 같이 임팩트 있는 것들을 하이리스크가 있는 이런 딥테크, 딥사이언스 기반의 기술들을 스타트업에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창업 사업화 쪽 부분은 지금 아까도 문제점으로 제안한 것처럼 모태 펀드가 안정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이 시계추가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를 다시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엑셀레이터 분들한테 주도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팁스 프로그램이 엑셀레이터 주도의 초기 시드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들을 계속 빼내고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구조를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브릭스로 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빅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딥테크 창업과 딥사이언스 창업, 요새는 이제 뭐 보스턴 같은데 뭐 하버드라는데 MIT 쪽에서는 이제 터프테크라고 하는데 더 사회적인 요구 수준이 높고 10년 이상을 지원해줘야 되는 장기간과 그다음에 이거를 많은 자본이 투여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딥 에코시스템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심으로 틀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이게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지금 소셜 미디어 중심의 패스트 테크, 그다음 하이테크가 지금 유니콘이 거의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지만 딥사이언스 딥테크 기반의 창업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유니콘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체계를 가지려면 VC한테 매력적이지 않은, 그다음에 이런 쪽은 스케일업도 곤란하고 펀딩에 대한 접근도 곤란하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롱텀 펀드를 좀 조성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면은 중기부에 팁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과기부는
뭐 2, 3년 뭐 1억 집어넣고 그다음에 5억 같은 걸로 2, 3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좀 장기로 해서 기업에도 한 기업당은 20억 정도에서 30억, 5년까지를 우선 단계는 필요하지만 그 중간마다 거기에 일정한 투자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SBR이 그런 과제 쪽에 기술 이전 사업화 중심이라고 하면은 창업 사업화에는 이와 같은 독특한 우리나라의 구조에 맞는 그런 하이리스크 롱텀 펀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본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은 국립대학에 대학 펀드를 만들어줬어요. 도쿄 동경대부터 5개까지 해줬는데 그쪽이 4,500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동경대 밑에 있는 유택이라든지 이런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또 민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뭐 A씨가 주도로 하는 장기 관련된 하이리스크 관련된 이런 전용 펀드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그 많은 엑셀레이터 중에서 전문 엑셀레이터가 과연 얼마나 많은지 딥사이언스, 딥테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아까 이제 모더나를 말씀하셨는데 모더나가 사실은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딥사이언스 기반의 새로운 카테고리의 회사만 만드는 그러한 전문 엑셀레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엑셀레이터들을 육성하고 그들한테 주도권을 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이라는 회사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특화된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4단계 프로세스, 과학적 실험 방법론을 통해서 프로토타입 회사를 만들고 또 새로운 뉴코를 만들고 그다음에 성장 회사를 만들고 그 가운데 본인들이 회사 CEO를 하고 5년 있다가는 새로운 적당한 사람을 CEO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CTO로 하고 그다음에 직접 개발한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이 구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전문 엑셀레이터와 또 그런 과학적 반복론을 좀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지분 희석하는 지금 벤처 캐피털 투자 시장과 더불어 가지고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그러니까 지분이 희석되지 않는 부채성 자금 공급을 해주는 우리가 보통 벤처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외 쪽은 은행, 비은행권이 이런 전문 벤처 대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벤처 대출 시장에 대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해서 양 기둥에 의해서 좀 혁신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창업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하려면은 해외 아까 컴비네이터 같은 그다음에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같은 그런 회사들이 국내에서 국내 A씨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협업하면서 본투 글로벌로 해외에서 바로 창업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유니콘 부분도 빨리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홍릉에 있는 기업도 사실은 퍼스트인 클래스급의 신약이란 부분을 국내 창업하지 않고 보스턴에 가서 랩센터에 들어가서 국내 최초 기업으로 그냥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 쪽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채호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광범위한 범위, 기술 사업화 스케일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생태계 관점의 주요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해주셨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기술 사업화와 스케일업의 혁신 플랫폼 관점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로 앞에서 패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딥테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VC나 기술사업화 환경 안에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 기술 공급을 흡수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의 완성도나 예제화가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R&D 투자와 R&D 연구 과정에 있어서 기초부터 기술 사업화까지 전주기적인 관점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임팩트 있는 R&D 기획과 투자,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 규모의 확대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고요. 단기성의 기술 사업화보다는 최근의 해외 경향을 봐서 좀 사회적 수요 또 거시적 관점에서의 기술 사업화 또 R&D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대학 중심의 모태펀드 조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사업화 스케일업 프로세스 플래그십 모델의 개발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용은 좀 참조해 주시고 자료를 통해서 기술 사업화와 스케일업이 국정과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말씀 주셨고 기존의 그 이어달리기 형태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책임감이 있는 연구 혁신 관점에서의 협력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술 검증과 실증에 대한 전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확대 강조해 주셨고 기술 사업화에 대한 거점, 조직화, 플랫폼 간 경로 설계, 연계 협력 강화 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을 통해서 TLO 조직의 역량 강화 그리고 혁신 중심의 세제 지원 강화를 특히 강조해 주셨고요.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비 유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패널 토론 요지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응답 토론에 앞서서 혹시 발제자께서 지금 이제 패널 의견 요지를 들으셨는데 혹시 의견이 짧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내용 자체에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키워드에 기술 기획이나 기술 사업화의 중요성을 같이 덧붙여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었는데요. 뭐 말씀하신 패널분들 다 이렇게 기술 사업화 혹은 뭐 R&D 기획의 중요성과 현재 좀 돌파하지 못한 여러 난관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구나. 사실 이 얘기가 10년 전에도 또 20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존재가 창업 생태계에 굉장히 작은 이 실금을 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라고 하는 거대한 30년의 투자 영역이 조금씩 이제 실금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초기 창업 그리고 예비 창업 단계의 투자자로서의 그 관점에서 미래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보고 접근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R&D 기획이나 R&D 기술 사업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최초 그 저희 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그 가장 이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창업기업이라고 함을 정의할 때 창업법인 설립 이후부터 몇 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R&D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뭐 R&D를 하려고 하는 그 이 사업체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열심히 연구개발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됐다 싶었을 때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이렇게 어플라이 하게 되면 업력에서 다 미끄러집니다. 뭐 7년 지났다, 3년 지났다, 5년 지났다 그럽니다. 본인은 아이템 개발한다고 실증 사업 참여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막상 정작 중요할 때는 그 언제 법인 설립됐는지에 대한 법인 설립증을 기준으로 당신 오래됐으니까 하면 안 돼요라는 이상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기부에 이걸 얘기를 하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기준으로밖에 자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법인을 재단하고, 그러니까 창업 초기냐 아니냐, 혹은 이게 벤처 법이냐, 벤처 기업이냐 아니냐를 재단할 때 볼 수 있는 다양성의 관점이 없습니다. 그냥 설립한 그 날짜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저희 과학기술정책 하시는 데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R&D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가 막상 이걸 실증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왜 창업법인의 형태로 생각을 해서 이걸 다 그 재단을 하는가라는 거죠. 가수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준비 단계, 이걸 어느 정도 허용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 이후에 실제 비즈니스 매출이 발생하고 그 발생한 걸 토대로 해서 그때부터 창업기업 연수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어쨌든 뭐 시장에서 겪는 우리 벤처기업들의 애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패널 발제는 이걸로 좀 마치고요. 바로 플로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패널 지정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장동력 사업센터 김주일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공성현 상무국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R&D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R&D 예산,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스케일업이나 기술 사업화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R&D 자금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저희가 기술 사업화 관련된 R&D 자금은 추가 기술 개발, 그러니까 민간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나 또 공공에서 이전받은 기술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추가 기술 개발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그 조직이나 공공 조직이나 인프라 차원의 지원 또는 문화 차원의 지원, 제도 차원의 지원, 혹은 뭐 실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에 대한 지원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제 민간 주도의 혁신을 주도하려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 직접적인 사업화 R&D의 지원, 그리고 또 간접적인 그 저변 차원에서의 지원,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이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정부에서 모태펀드나 팁스 같은 공공 재원을 집어넣어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 현 정부에서도 그런 걸 국정과제로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과거의 관치경제 어떤 그런 모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선순환 생태가 되려면은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혁파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R&D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현재 기업에게, 그러니까 실제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R&D 정책 자금이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거나 그 아이템을 검증받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자금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업이 R&D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R&D 기반에서 그걸 사업화하기 위해서 혹은 그걸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 R&D라는 예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로 적용될 만한 아이템일 경우는 그 R&D의 그 사용 범위 혹은 R&D를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걸 R&D냐 BR&D냐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기 시작하면 똑같이 관리의 측면에서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20년 30년 그 R&D 기획 사업을 그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많이 듣는 게, 너무 관리의 수요가 많이 들어간다, 관리 행정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받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R&D든 BR&D든 그 아이템을 개발해서 비즈니스의 성과물을 내는 게 주 목적인데, 그걸 관리라는 측면으로만 집중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공수가 혹은 리소스가 좀 이렇게 소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쨌든 R&D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데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기업의 BR&D성을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주변의 다양한 이런 파트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당연히 재원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R&D와 BR&D를 구분해서 꼭 이렇게 관리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가는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팁스 혹은 투자 연계형, 투자 매칭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투자 연계형, 투자 매칭형이 물론 R&D 영역으로 투자가 전제하에 R&D를 준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관리 포인트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아이템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그 기업이 이 R&D 예산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지 않으면 자기가 들어갔던 돈이 빵이 됩니다. 설령 그 기업이 R&D 10억을 받았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회사가 만든 주식을 사지 않는다면 끝나는 거죠. 주식을 산다는 의미는 R&D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잘 팔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R&D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팔아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느냐의 문제라서 완전 다른 쪽의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바라는 현재 우리 기술 사업화 혹은 R&D 지원에 좀 더 내실 있는 그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그러면 투자 연계형이나 투자 매칭형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투자자들, 뭐 그 주체가 창업기획자든 혹은 뭐 벤처캐피탈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투자자들이 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R&D에 아까 말씀하신 게 공공재원, 그러니까 실상 관치의 형태의 R&D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 주도의 그 기술 사업화나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좋은 포장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공공성에 낭비되는 여러 세금이나 재원들이 좀 절약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민간 중심에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마켓 사이즈를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출발 때부터 그 산업 구조 자체가 그 정책 위주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잘 받쳐 주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게 민간 중심이라는 키워드로 그냥 내버려 뒀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리딩하는 이런 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느냐라는 퀘스천이 드는 거죠. 근데 민간 중심을 해석할 때 뭐 미국이나 혹은 다른 여러 세계의 글로벌 마켓에 있는 이 정책들을 비교하는데 거기는 그들만의 마켓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1페니도 몇 천만 달러에 거래될 수 있는 그런 투자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민간의 시선에서 민간의 자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그런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걸 만약 관치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닥을 깔아줘야 된다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100% 민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글로벌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의 시선에서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영역들을 또 열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밸런스 맞춰서 성장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혹시 참석자분들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예, 없으면 바로 저희가 질의응답과 관련된 현장 질의응답은 지금 이걸로 마치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한 사전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사전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전 질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관련성이 높은 패널의 답변과 추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에 대해서는 좀 짧게 해주시고요. 추가로 들어온 질문 중에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회신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문인데요. 대기업은 기술 사업화를 위한 판매 채널이나 자금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중소기업은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술 사업화를 위해 국가가 대기업과 매칭해 주거나 해외 판매 등을 도와주는 창구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이승준 대표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특허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그 기관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각 지역별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포항 테크노파크, 뭐 무슨 테크노파크, 이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이 만들어지면 사실 기술이 이제 특허가 나왔다고 완성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제 제품으로 가기까지, 제품화까지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을 지원을 해주는 과정이 있고, 또 해외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트라 에서 수출 바우처 같은 것들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 해외에서 지재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바이어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전시회에 참석하거나 이런 과정들에서 코트라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지식재산보호원이라고 해서 또 제가 하는 일이 또 특허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해외에 만약에 제품 같은 걸 판매를 했을 때는 또 특허나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이제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미리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이런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대기업과 매칭을 해주는 창구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대학이랑 중소기업을 매칭해주는 창구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매칭을 해주는 창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드문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만나서 서로 기술 사업화를 논의하냐를 봤을 때는 대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기술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자기가 만들든지 혹은 그걸 제품화해서 납품을 하면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특허를 뭐 단독으로 출원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출원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과 매칭하는 거는 조금 별도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제 좀 생긴다면은 저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중소 협력 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협력을 위해서 상생 펀드도 조성을 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61개의 대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조성된 기금으로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대기업에다가 적용도 하고 판로도 개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조금 이렇게 어려운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김인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을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최적의 방안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오면요, 일단 기업들은 경영본부 이런 분들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완성도가 이제 어떤지를 TA를 만나고 좀 더 나가면 연구자를 만나서 듣게 됩니다. 이제 이게 특허라 아니면 기사에 나온 것 같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이제 많은 시간을 줘요. 1시간 이내밖에 안 주기 때문에 1시간도 많죠, 그죠? 예, 보통 1시간 정도 미팅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연구자들 가서 보고하고 그러면 이제 내부 연구자들이 있으니까 실제 한 사람들한테 세미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가서 연구자가 한두 차례 이제 구체적인 스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노하우도 얘기하고 하게 됩니다. NDA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회사 내부에서 회장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그 회장의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선호도가 있어요.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안 됐는데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볼 때 기술이 뭐 상용화 성공률이 10% 미만이라고 하면 10번 정도 이런 작업을 해야지만이 이게 나올똥말똥하거든요. 이걸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연구소를 방문을 못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해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학이나 연구소는 기초연구나 이제 원리 과정을 이해를 하고 좀 나가면 타겟이나 물질을 발굴합니다. 이제 그거를 실제로 그거를 상용화하고 그다음에 산업체는 단기적인 문제를 이렇게 그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교류라는 게 한 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기술 교류회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만들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이나 기술은 반드시 대면 협력, 그다음에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 전수될 수 있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연구자 창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CEO가 아니라 연구자가 CTO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다른 외부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을 더 유리하다고 하는 거고, 그거를 하려면 기초 연구나 오랜 경험을 같이 나누려면 기초 연구와 상용화 연구 융합이 필요한데 그런 사이언스 비즈니스 펀드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화 성공률이 10% 미만이라 5%도 얘기하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성공하는 10%밖에 성공이 안 되는 그런 노름에 누가 하겠냐고요. 근데 하이 리스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그 리스크를 해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 다 말씀드린 그 사이언스 비즈니스 펀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해지를 해줘야지만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자연적으로 이제 기술 경험이 전수가 되겠다, 이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적의 방안 말씀.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국가 R&D를 통해 나온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술 사업화 가능한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정부 R&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기술은행도 존재하고 주요 10대 성과물이라고 해서 논문 특허나 생명정보, 화학물정보, 지적재산, 소프트웨어 특허 등 다양한 성과물에 대한 전담기관들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담기관을 통한 시스템 정보 확인, 데이터 확인도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술 사업화 가능한 성과와 특허 관점에서의 어떤 그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 이승준 대표님께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국가 R&D를 통해서 나온 성과를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은 사실은 국가 R&D 과제의 성과물로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보통은 이제 그 과제 정보를 특허 서지사항에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키프리스라고 치시게 되면은 거기서 특허 DB로 연결이 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항목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관련 국가 과제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 자동차 관련된 국가 과제의 일환으로 나온 특허 성과가 뭔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국가 과제 항목에서 전기 자동차 이렇게 치셔도 되고, 만약에 과제 그럴 가능성은 조금 그런 빈도가 적긴 하지만 국가 과제 번호로 안다 그러면 과제 번호로도 다 검색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 사전 질문인데요. 조금 질문 항목도 좀 길고 좀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최초 회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데요. 제 사전 질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연구 성과를 성공적으로 기술 사업하기 위해 TL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행정 조직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고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인데요. 기획 단계부터 산업계 등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R&D를 추진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산업계에서는 그 필요성이나 수요 기반 R&D의 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수요 기반 상향식 R&D와 정책 주도 기반 하향식 R&D의 이상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초호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린 두 번째는 정부 R&D 정책 혁신 체계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거를 적당히 답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혁신 중개자의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외에서도 TLO의 중요성 부분은 예전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해서 TLO가 굉장히 중요한 혁신 중개자라고 하는데 TLO의 역할은
이런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 이전 중심으로 지금 관리 중심의 조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기술 이전보다는 사업화 또한 기업하고 협력을 통해서 공동 연구를 연계하는 그런 것까지 확장돼 있고 기술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기술 이전으로 가는 게 더 적정한지 창업 사업으로 가는 것이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들 또 시장의 동향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연구자한테 피드백 해준다든지 그 역할은 TLO의 아레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틀릴 건데요. 아까 이제 발제자분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변한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전문성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평균 재직 기간이 뭐 2.5년에서 4.4년 이 사이에 전부 다 이제 순환 보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술 사업화 쪽, 기술 이전 사업화 쪽은 전문 지식과 스킬과 뭐 이런 부분들 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그래도 3년, 5년, 7년 있어야 이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쌓아놓으면 망가지고 하는 이 부분이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화와 독립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전문성 부분은 기술 사업화를 전문 직군화해서 계속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문 인력의 인계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3명, 4명이 가지고 이 굉장히 과업 범위가 넓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 중심으로 이제 가는 부분인데 전문 인력의 인계 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이제 노력도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TLO에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한 구조 부분도 이런 재설계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또 창업 사업화를 지원해주는 것은 또 기술 이전 사업화하고는 완전히 틀린 구조와 생태계와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쪽은 외부 조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한 두 개가 다 돌아가려면은 아무래도 기술 TLO가 운영할 수 있는 전용 재원과 전용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하다. 기술료의 일정 부분은 TLO가 그런 기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아까 실증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기 일본에 보게 되면 해외도 그러지만 여러 개의 대학이 그다음에 주변의 연구소하고 민간 그 혁신 지원 기관 우리 같은 TP 같은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한 뭐 이렇게 상공회의소 같은 부분도 있죠.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민간 AC 부시들이 같이 펀딩을 해서 기술사업화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대학들에 대한 그 대학이 사지 못하는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라이센싱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기술 풀링해서 인큐베이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수입료 체결에서 맡겨가지고 이거를 역할 분담하고 있는데 그런 대안적 구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산업계 등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R&D 부분은 지금 순수 기초 연구를 빼놓고는 이게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큰 예타 사업할 때는 이 부분이 다 검증이 돼야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제시한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TRL 0단계가 이게 미래 산업의 니즈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시장 쪽의 니즈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TRL 0단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획 단계에서 수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지금 순수기초 빼놓고는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을 제기한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아까 이제 NTB라든지 이런 쪽에 나와 있는 기술이 자기네들한테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완성도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같이
D단계 상용을 목적하는 R&D 쪽에는 같이 공동으로 기술 개념 검증에서부터 실증하는 쪽으로 같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과제할 때 기업의 수요 부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제시하게끔 돼 있고, 또 나온 기술에 대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기술 예고자라든지 수요 예고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바텀 R&D하고 톱다운 R&D 이상적 비율 부분은 이상적 비율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개별 연구자의 그런 그 혁신성이라든지 창의성, 창발성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연구 과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텀업으로 가야 되고 생애 주기로 이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부같이 산업 정책에 기반해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톱다운 방식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용화 개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별 과제 중심의 상용화 개발 부분은 바텀업 방식으로 하되, 아까 SBR 과제처럼 임팩트 있게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용화 개발이 반드시 실증 테스트 베드 안에서 혁신 거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는 쪽에서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혁신 주체들이 같이 코크리에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톱다운 방식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율보다는 그 목적에 맞는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요새는 이제 R&D하고 D하고 사이언스하고 이런 비즈니스하고 관계들이 굉장히 이제 유연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혁신 주체가 랩투 마켓에서 시장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그 부분이 규모의 경제, 속도의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첫 번째 관련해서 직접적인 R&D하고 간접적 인프라 지원은 사업화 쪽은, 상용화 쪽은 R&D와 BR&D가 일관 체계로 지원해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제도 그렇고, 뭐 실증도 있고, 선도 구매도 그렇고, 공공 조달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직접적인 R&D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BR&D 쪽에 규모가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원이 또 확대된 부분이 있고, 보다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인데, 혁신 생태의 지속 가능성은 혁신 네트워크의 질적 수준, 규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과 거기서 나온 아젠다를 또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혁신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전부 다 사람 만나고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선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지원 사업들이 중복성이라든지 배제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차제에 극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화 R&D는 과제 중심보다는 거점 중심으로, 그 다음에 공공 R&D 중심보다는 민간 주도의 실증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생태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지원 체계로 바뀌어 가야 사업화 R&D는 지금같이 과거 10년하고 똑같이 된다는 부분들을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장에서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의 모든 토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과 응답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토론된 주제와 정책 수요, 그리고 다양한 제안 등은 향후 정부 연구개발의 기술 사업화와 스케일업 투자 전략에 제한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귀한 발제와 질의응답을 맡아주신 공성현 사무국장님, 이승준 대표님, 김희태 교수님, 최치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 포럼을 준비해 주신 실무진, 온라인 사전 질문을 해 주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10월 중 이 자리에서 디지털 바이오 혁신을 통한 바이오 신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150회 수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